아씨, 그걸 또 얼굴에 바르시렵니까?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도요. 조선의 한 여인이 매일 아침 독이 든 무언가를 얼굴에 펴 바르고 있었습니다. 피부는 상하고 몸에는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그것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여인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대체 조선의 여인들은 왜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얼굴에 독을 발라야 했던 걸까요? 오늘은 아름다움을 위해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던 조선 여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차마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과연 그녀들의 얼굴에 발라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새벽 4시, 닭이 울기도 전 손을 뻗어도 내 손이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입니다. 그 어둠을 뚫고 차가운 청동 거울을 긁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집니다. 거울 앞엔 16살, 어린 신부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앉아 있습니다. 사각, 새하얀 가루가 코끝을 스칠 때마다 매캐하고 비릿한 쇠 냄새가 방 안에 번집니다. 바르면 바를수록 여인의 얼굴에선 핏기가 싹 가십니다. 달빛 아래 얼어붙은 백자처럼 서늘하게, 창백하게. 그런데 말입니다. 그녀가 지금 얼굴에 문지르고 있는 이 가루, 그냥 쌀가루가 아닙니다. 피부에 닿는 순간 모공으로 파고들어 살을 썩히고 뼈를 녹이고 결국엔 뇌신경까지 마비시키는 맹독입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손을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숨이 턱턱 막히고 이마가 찌릿하게 조여오는 그 고통 속에서 가루를 더 빽빽하게 덧바릅니다. 왜냐고요? 혼례를 치르고 시댁 어른들 앞에 서기까지 남은 시간은 딱 3시간. 이 3시간 안에 티끌 하나 없는 백옥 같은 얼굴을 못 만들어내면 가문의 수치가 되어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지금 그녀의 손을 쥐어짜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조선의 여인은 어떤 모습이죠? 수수한 한복, 화장기 하나 없는 청초한 민낯. 사극 속 여인들도 다들 맑은 피부에 은은한 미소만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사대부 안방과 구중궁궐 깊은 처소에서 매일 아침 실제로 벌어진 풍경은 이 상상과 정반대였습니다. 그곳은 아름다움을 향한 처절한 갈망과 생명을 갉아먹는 독극물이 뒤엉킨 은밀한 사투의 현장이었거든요. 자기 목숨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왜 멈출 수 없었을까요? 검소함을 그렇게 떠받들던 유교의 나라에서 여인들은 왜 살이 썩어 들어가는 독가루를 매일 아침 온몸에 펴발라야만 했을까요? 자연 그대로의 순수한 조선. 우리가 교과서에서, 드라마에서 봐온 그 환상. 오늘 완전히 깨두서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화려하고도 참혹했던 500년 전 분통 속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니까 외모 꾸미는 걸 천박하게 여겼겠지. 화장은 기생들이나 하는 거고 양반과 여인들은 그냥 세수만 곱게 하고 살았을 거야. 그런데 조선의 기록을 열어보면요, 정반대의 진실이 쏟아집니다. 조선 후기 빙허각 이씨라는 여성 지식인이 쓴 생활백과사전 규합총서. 이걸 펼쳐보면 입이 안 다물어집니다. 세안법부터 시작해서 피부를 백옥처럼 만드는 미백 비법, 눈썹 그리는 방법, 입술 물들이는 배아법이 빽빽하게 적혀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잡티 없애는 미안수,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스킨이죠. 손 부드럽게 하는 면약, 핸드크림이고요. 심지어 털을 말끔히 뽑는 제모 기술까지 총망라돼 있습니다. 이 정도면 취미가 아니에요. 고도로 발달한 뷰티 화학에 가깝습니다.
조선 여인들이 추구한 화장의 정점, 바로 담장이었는데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담장은 민낯이 아닙니다. 수십 단계 공을 들여 결점을 완벽하게 다 지워놓고도 마치 나 원래 이렇게 피부 좋아 인척 연출하는 고난도 투명 화장술이에요. 요즘 말로 꾸안꾸, 꾸민 듯 안 꾸민 듯. 그거 조선시대에 이미 있었던 겁니다. 낮엔 이 담장으로 귀티를 냈다면 밤엔 또 달랐어요. 어두운 방에서 남편을 맞이할 땐 야화장이라는 게 따로 있었습니다. 등불, 촛불, 그 붉은 빛 아래서 피부가 칙칙해 보이지 않도록 기름기를 살짝 얹어서 광채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조명 맞춤 메이크업. 이걸 조선 여인들이 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궁중 연회나 혼례, 그리고 시선을 사로잡아야 했던 기생들은 이목구비를 확 강조하는 농장, 지중 화장을 했고요. 조선 3대 미녀만 비교해도 딱 갈립니다. 사대부 여인의 표상이던 신사임당은 극도로 절제된 담장으로 단아함을 뿜었고, 송도의 명기 황진이는 짙은 눈썹에 새빨간 입술, 농장으로 선비들 넋을 빼놨죠. 여기에 장록수, 연산군을 손바닥 위에 놓고 쥐락펴락했던 여인이요. 야사에 따르면 나이 30이 넘어서도 앳된 동안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조선판 동안미인의 대명사였던 셈이죠. 자, 그럼 유교 경전을 달달 외우던 그 완고한 선비들은 정작 자기 집 며느리와 딸들의 이런 화장을 왜 못 본 척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단시 조선에서 하얀 피부는 단순히 예쁘고 안 예쁘고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햇볕 아래 밭 안 매도 되는 신분, 흙먼지 안 뒤집어 쓰는 지체 높은 가문, 그 증표였던 겁니다. 그을린 피부는 천민과 노비의 낙인이었고, 새하얀 얼굴은 지배 계급의 권력이자 자존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의 그 단아함이라는 거예요. 욕심 없는 자연스러움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털 한 올, 잡티 하나까지 가차없이 지워버리는 극단적인 연출과 통제의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 여인들이 매일 아침 얼굴에 지드시긋 발랐던 그 새하얀 가루, 정체가 대체 뭐였을까요? 처음엔 쌀이나 조, 기장을 곱게 빻은 곡물가루, 미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얼굴에 바르면 기름이 돌면서 뭉치고 땀 조금만 나도 떡처럼 엉겨서 얼룩덜룩해집니다. 무엇보다 착 달라붙질 않아요. 바람 한번 휙 불면 하얗게 날아가고 말할 때마다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이 답답함을 단숨에 뚫어버린 게 뭐냐? 바로 연분, 납가루였습니다. 납덩어리를 식초 증기에 쐬어 부식시킨 다음 화학 반응을 거쳐 얻어낸 이 납화장품은 진짜 마법 같았어요. 바르는 순간 모공에 착 감기고 땀이 흘러도 안 지워지고 피부는 백자 도자기처럼 매끄럽고 서늘한 광채를 뿜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하, 여인들이 그렇게 환호했던 그 놀라운 밀착력과 광채, 그게 뭐였는 줄 아세요? 납성분이 피부 단백질을 파괴하고 중금속이 몸속으로 흡수되면서 일어난 화학적 착시였습니다. 예뻐 보이는 그 순간 몸이 망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더 하얗고 더 투명하게 만들겠다고 여기에 또 다른 독을 섞습니다. 바로 경분. 수은을 가열해 승화시킨 염화 제일수은 가루였습니다. 이걸 섞어 바르면 피부 표피가 얇게 벗겨지면서 갓 태어난 아기처럼 뽀얀 속살이 드러나요. 여인들은 어머, 내 피부가 맑아졌네 하고 감탄했지만 실제론 맹독이 피부를 녹여서 벗겨내고 있었던 겁니다. 천연두 흉터, 곰보 자국이 있는 여인들은요, 송진에 밀랍, 꿀을 섞어서 파인 자국을 메우고 그 위에 연분을 두껍게 덮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프라이머죠. 조선에선 곰보 자국이 신분을 깎아내리는 치명적 결함이었으니까 얼굴을 밀랍으로 메우는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시죠?
에이, 이거 그냥 옛날 이야기 아니야? 뜬 소문 아니야? 아닙니다. 물증이 있어요. 2015년 경기도 남양주 삼패동에서 무덤 하나가 발굴됩니다. 주인공은 조선 21대 임금 영조의 딸이자 사도세자의 친누나였던 화여봉주. 19 꽃다운 나이에 홍역으로 세상을 떠난 비운의 공주였는데요. 이 무덤에서 250년 전 옹주가 생전에 쓰던 도자기 화장 용기 세트가 고스란히 쏟아져 나옵니다. 손바닥만한 청화 백자합을 열어서 국립고궁박물관 연구진이 성분을 정밀 분석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 현장은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하얗게 굳어있던 백색 가루에선 탄산나비, 붉은 가루에선 수은 성분인 진사가 검출된 거예요. 조선 최고의 권력과 부를 누리던 왕실의 공주마저 매일 아침 자기 얼굴에 납과 수은을 정성껏 문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무덤엔 아직도 안 풀린 미스테리가 하나 있어요. 화장품 액체 시료에서 개미 수천만 마리의 유체가, 그것도 머리와 몸통이 분리된 채로 나왔습니다. 대체 왜 개미가? 연구진이 온갖 의설을 다 뒤졌지만 아직도 그 용도를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비극, 조선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바다 건너 유럽, 비슷한 시기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도 베네치안세루스라는 납 화장품을 얼굴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피부는 서서히 썩어 들어갔죠. 동양과 서양, 서로 존재도 모르던 두 세계가 새하얀 미백이라는 똑같은 환상 앞에서 나란히 독을 집어삼키고 있었던 겁니다. 소름 돋는 평행행위죠. 이 염분 한 통 만드는 과정, 그야말로 지옥의 연금술이었습니다. 납을 녹여 얇은 판으로 만든 다음 식초 담은 항아리에 넣고 왕겨랑 말똥을 덮어서 몇 달을 섞여요. 그 독한 가스를 마셔가며 장인들이 목숨 걸고 긁어모은 가루라. 쌀 20가마니를 줘도 못 구할 만큼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지금 돈으로 치면요, 작은 크림 한 통에 수천만 원, 초호화 명품이었던 셈이죠. 그럼 이 위험하고 비싼 화장품, 대체 어디서 누가 유통했을까요? 사대부 여인들은 유교 법도 때문에 함부로 바깥 출입도 못했잖아요. 그 담장 높은 규방 안으로 최신 유행을 실어나른 주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매분구, 화장품 방문 판매 노파들이었을러 요즘으로 치면 조선판 방문 판매원이자 뷰티 인플루언서였던 거죠. 이 매분구가요, 머리에 인보따리 속에 전국에서 구한 최고급 연분, 궁궐에서 빼돌린 비전의 화장수, 명나라, 청나라에서 밀수한 붉은 연지를 숨겨 다녔습니다. 이 여인이 양반가 대문을 딱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적막하던 안방이 순식간에 뷰티 살롱으로 변신했어요. 마님, 이번에 궁궐 라인한테서 겨우 빼돌린 수은 가루가 들어왔습니다. 바르는 즉시 김이 죽은 깨가 싹 녹아서 처녀 때 얼굴로 돌아갑니다. 이 은밀한 속삭임 한마디에 규방 여인들은 패물이며 은가락지며 심지어 가문의 문서까지 담보로 잡혔습니다. 가격이 워낙 천문학적이다 보니 내분구들은 외상할부에다 사채 고리대금업까지 겸했어요. 연분빚, 연지빚 못 갚아서 집안 전답을 몰래 팔고 노비를 넘기고 결국 사대부 가문이 풍비박산 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화장품 빚에 집안이 망했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도 서늘하지 않나요? 재밌는 건요, 천민이던 기생들의 화장법이 이 매분구를 통해 사대부 안방으로 은밀히 역수출됐다는 겁니다. 양반과 마님들 겉으로는 천한 것들 하며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뒤로는 매분구한테 그 유명한 한양 기생이 쓴다는 버들림 눈썹 먹이랑 붉은 연지 몰래 좀 구해와 하고 줄을 섰습니다. 결국 매분구는 단순한 상인이 아니었어요. 유행과 욕망, 그리고 계급 간의 질투를 실시간으로 퍼나르던 살아있는 알고리즘이자 트렌드 세터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조선 여인들의 집착, 얼굴을 하얗게 칠하는 걸로 끝났을까요?
천만에요. 주름 펴고 피부 재생시키는 안티에이징 기술도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동의보감과 규합총서엔 달걀 흰자를 독한 술에 타서 며칠 삭혀 바르는 난백주 팩이 나와요. 계란 단백질이 굳으면서 피부를 팽팽하게 당겨주는, 말하자면 천연 보톡스였던 거죠. 어린 박속살을 긁어 꿀이랑 섞어 기미 지우는 화이트닝 팩도 만들고요. 심지어 어린아이 첫 소변인 동변, 아니면 돼지 췌장을 우려내서 묵은 각질을 녹이는 박피 세안까지 했습니다. 돼지 췌장 속 소화효소가 각질을 싹 녹여준다는 거예요. 원리는 놀랍도록 과학적이셔. 세안할 땐 팥과 녹두를 곱게 간 조두, 천연 곡물 스크럽으로 각질을 벗겨냈고요. 그 다음이 진짜입니다. 명주실 2가닥을 꼬아서 얼굴 전체를 튕기며 잔털을 한 올도 안 남기고 뽑아내는 실면도, 거기다 시원하고 둥근 반달 이마를 만들겠다고 혼례 전날 이마 헤어라인 잔털을 수백 가닥씩 뜯어냈어요. 조선에선 좁은 이마, M자 이마를 복 없고 표독스러운 관상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여인들은 이마 피부가 짓무르도록, 피가 맺히도록 털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벌겋게 달아오른 피부 위에라야 분가루가 도자기처럼 매끄럽게 붙었으니까요. 눈썹은요, 원래 있던 눈썹을 아예 다 뽑아버린 다음 참나무 숯검정을 기름에 갠 미묵으로 초승달처럼 가느다란 버들림 눈썹을 새로 그렸습니다. 입술과 뺨을 물들이는 연지는 사치의 정점이었어요. 잇꽃, 그러니까 홍화 꽃잎 수만 송이를 빻고 잿물로 걸러야 겨우 손톱만큼 나왔거든요. 그래서 연지는 순금보다 귀했습니다. 가난한 서민들은 고추장을 바르거나 붉은 한지를 입술로 물어서 색을 냈고요. 양반과 여인들은 이 비싼 연지를 입술 한가운데 앵두처럼 동그랗게 콕 찍어 발랐습니다. 손톱엔 봉선화 꽃잎을 백반이랑 지식여 붉게 물들였어요. 이건 악귀 쫓는 주술의 의미도 있었지만 진짜 속뜻은 따로 있었습니다. 나는 밭일 안에서 손톱이 이렇게 길고 깨끗해. 지배층 여인의 신분 과시였던 거죠. 여기서 더 나가요. 몸에서 향기 나게 하겠다고 사향이나 침향가루를 꿀에 반죽해 알약처럼 삼키는 극단적인 이너 뷰티까지 유행했습니다. 땀구멍과 입김에서 꽃향기가 배어나오게 하겠다는 욕망이었는데, 문제는 사향이 자궁을 강하게 수축시키는 위험한 성분이었다는 거예요. 사향 알약을 과하게 삼킨 여인들이 연구 불임이 되거나 피를 쏟으며 유산하는 비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태교 서적 태교 신기가 임신한 여인은 절대 분을 바르지 말고 향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엄중히 경고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당시 사람들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던 거예요. 이 독가루와 향료가 뱃속 아이를 병들게 한다는 걸. 입안 관리도 소홀하지 않았어요. 납독으로 입냄새 나고 잇몸 상하는 걸 막으려고 볶은 소금과 송진가루로 이를 문질러 미백하고 귀한 정향 조각을 껌처럼 씹어 향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화장의 정점을 찍은 것, 머리 위에 얹는 거대한 가짜 머리, 가채였습니다. 풍성한 머리숱이 젊음과 미의 상징이었으니까 여인들은 남의 머리카락을 따 만든 몇 킬로그램짜리 가채를 경쟁적으로 머리에 얹었어요. 가채 하나가 번듯한 기와집 한 채 값. 사치가 극에 달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끔찍한 실화 하나. 조선 후기 실학자 이덕무가 쓴 청장관전서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어느 부잣집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방에 들어오시니까 예를 갖추려고 급하게 일어섰는데 머리에 얹은 그 무거운 가채에 눌려서 목뼈가 그대로 부러져 즉사했다는 겁니다. 예의를 지키려다 목숨을 잃은 거예요. 결국 임금 정조가 가채 금지령까지 내렸을 정도로 머리 장식에 대한 집착은 거의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던 거울에도 큰 변화가 몰아칩니다. 조선 후기 전까지 쓰던 노쇠 거울은 얼굴이 누렇고 어둡게 비쳤거든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얼굴이 하얗게 보일 때까지 분을 더 두껍게 떡칠했어요. 그런데 18세기 이후 청나라와 서양의 유리 거울이 규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유리 거울 앞에 선 여인들은 비명을 질렀어요. 왜? 모공, 뭉친 분가루, 썩어가는 잇몸, 기미가 소름 끼치도록 적나라하게 다 보였거든요. 이 유리 거울의 등장이 화장을 멈추게 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결점 하나 용납 못하는 더 미세하고 더 극단적인 밀착 화장을 낳는 기폭제가 됩니다. 새하얀 피부, 숯검정 눈썹, 핏빛 입술, 거대한 가체. 이 완벽한 연출의 이면엔 가혹한 저주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연분과 경분을 몇 년씩 매일 바른 여인들의 몸에서 서서히 끔찍한 변화가 시작돼요. 처음엔 얼굴이 가렵고 뾰루지가 도십니다. 그럼 여인들은 그걸 가리려고 돛가루를 더 두껍게 발라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시간이 더 흐르면 잇몸이 시커멓게 변하면서 푸른 선, 납선이 나타납니다. 중금속 중독의 결정적 증거예요. 멀쩡하던 생리가 힘없이 흔들리다 하나둘 빠지고 입에선 썩은 쇠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피부는 검푸르게 썩어 들어가며 딱딱하게 굳어요. 독이 혈관을 타고 뇌와 신경계로 침투하면서 원인 모를 극심한 두통과 사지마비, 손발떨림에 시달립니다. 기록엔 젊은 여인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온몸이 마비돼 비참하게 죽었다는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와요. 당시 사람들은 이걸 귀신 들렸다, 푹 맞았다고 했지만 그건 명백한 만성 중금속 중독, 즉 연독의 참극이었습니다. 아이를 못 걷거나 기형아를 낳는 비극도 잇따랐어요. 엄마 몸속으로 흘러든 중금속이 뱃속 아이의 생명줄까지 끊어버린 겁니다. 거울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던 그 얼굴이 실은 자기 숨통을 조여오던 가장 무서운 살인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미백에 대한 집착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까지 이어졌습니다. 조선에선 여인이 숨을 거두고 시신을 수습하는 염습을 할 때조차 얼굴에 곱게 빻은 백분을 발라줬어요. 저승길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흑빛이 아닌 백옥 같은 사대부의 품격을 유지하라는 가문의 강요였습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얼굴의 흰빛을 끝내 내려놓을 수 없었던 조선 여인들의 처절한 굴레였던 거죠. 흙먼지와 뙤약볕 속에 살던 노비의 검게 그을리고 갈라진 얼굴, 독을 발라서라도 도자기처럼 굳혀낸 사대부 지배층의 차가운 얼굴. 조선에서 여인의 얼굴은 그냥 신체 부위가 아니었습니다. 가문과 계급, 부와 권력을 실시간으로 증량하는 사회적 갑옷이자 계급장이었어요. 가부장제 굴레 속 규방에 갇혀 살던 여인에겐 더 절박했습니다. 과거를 봐서 벼슬길에 오를 수도 없고 재산을 마음대로 상속받을 수도 없었던 그녀들에게 자기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유일한 무기가 바로 얼굴이었으니까요. 시댁 어른들 눈에 들고 남편의 총애를 지키고 규방의 암투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녀들은 매일 아침 목숨을 건 도박을 벌였던 겁니다. 손가락이 굳고 이가 흔들리는 고통 속에서도 거울 앞을 떠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가루가 벗겨져 칙칙한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 그건 곧 자기 계급과 생존이 무너지는 파멸을 뜻했으니까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 곁에서 다시 숨쉬고 있습니다. 화협옹주 무덤에서 나온 그 왕실 화장품 성분이 최근 국립고궁박물관과 현대 뷰티 기업의 손을 거쳐 안전한 성분으로 재해석된 화장품으로 복원돼 실제로 출시되기까지 했거든요. 왕실 공주가 무덤까지 품고 갔던 그 미백에 대한 집착이 수백 년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 화장대 위에서 다시 살아 숨쉬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50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연 그 여인들과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오늘날 한국은 K-뷰티의 중심지가 됐죠. 스마트폰 화면엔 잡티 하나 없이 만들어주는 필터가 넘쳐나고
우리는 여전히 하얗고 결점 없는 피부를 위해 돈과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성분은 안전해졌고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완벽한 얼굴을 향한 그 원초적인 갈망과 우리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 500년 전 그 차가운 규방 안과 소름 돋도록 닮아있지 않나요? 화협 옹주 무덤 속에 굳어버린 하얀 수은 덩어리, 그리고 어린 며느리의 목을 부러뜨린 거대한 가채. 이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서늘한 질문을 던집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내 얼굴을 매만지는 이 손길은 과연 나 자신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위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500년 전 그 여인들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씌워놓은 또 다른 보이지 않는 가면을 완성하기 위한 처절한 사투일까요?